처음 만든 화장품은 어떻게 잘 팔렸나요? 처음 만든 화장품이 컨실러였어요. 남자 컨실러. 컨실러가 이렇게 얼굴에 전체에 다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 잡티에만 이렇게 바르는 것들. 가리는 거. 예, 가리는 거. 아, 남자들도 이제는 나처럼 다 화장을 할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잘 될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정말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망하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망했냐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한 3,000개 정도 이렇게 만들거든요. 제가 다 쓴 것 같아요. 거의 못 팔았어요. 그때 엄청 많이 뼈저리게 배웠죠. 다시는 똑같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이 잘 안 되고 나서 배달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새벽에는 숯불 붙이는 아르바이트 하루에 3-4개씩 하고 거의 대부분 끼니를 제때 챙겨 먹기는 어려웠고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삼각김밥. 밥을 먹는 게 우선순위에도 없었고 그냥 하루 살기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처음에 창업을 해가지고 폭삭 망했는데 네. 어떻게 다시 일어났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저 이제 첫째가 태어나면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시중에 있는 화장품보다 더 좋은 아기 화장품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아기 이제 보습제 오일을 만들어서 나눠줬는데 그게 이제 너무 좋으니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막 조리원 때부터도 뭐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아토피처럼 막 그런 건조한 증상들도 군데군데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아이한테 잘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제 컸었죠. 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사업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고객들이랑 소통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하고 저희 본 제품을 만들게 됐죠. 브랜드가 중국까지 진출했다고. 3, 4년 차쯤에 중국 시장에 눈을 좀 뜨게 되면서 중국을 타겟으로 한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스크팩이었는데 그게 정말 대박이 좀 났죠. 1억 장 넘게 팔렸다고요? 50억이었던 매출이 100억, 500억, 1,500억, 2,000억 막 이렇게 주구장창 올라가는데 겁이 날 정도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때는 한국에서 정말 가장 많이 팔린 마스크팩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도 아니고 정말 생소한 저가 브랜드로 중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팔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저도 그래서 이게 되게 운이 좋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 수출을 하려면 허가 사항이 어쨌든 간에 필수 사항인데 제가 허가를 좀 미리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2016년, 17년도에 사드라는 게 좀 터졌고 그때 당시에 중국으로 막 수출을 할 때 허가받지 않았던 제품들은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빈자리를 제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허가가 나와 있다 보니까. 준비된 자. 예. 중국 정부가 이 한국 화장품 수입을 무더기로 불허한 건데요. 서류 미비와 성분 함량 초과 등 이유도 제각각인데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이 화장품 산업으로까지 번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수출할 때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게 있는데 저희 회사 제품이 허가가 마침 맡아져 있어서 그 빈자리를 저희가 채우기 시작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고 제품력에 대해서도 좋다고 얘기해 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아, 이제 좀 됐구나. 왜 회사를
일궈냈어요. 정말 무일푼이었던 소년이. 진짜. 근데 사업이라는 게 뭐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최고 올라갔을 때가 가장 불안했던 것 같고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화장품 회사를 시작을 했을 때에도 저희 회사가 이제 100번 미만대에 허가를 받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2만 개? 거의 뭐 3만 개 가까이 되는 화장품 브랜드와 회사들이 있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 됐죠. 언제 선택을 받지 못할까 늘 불안해요. 저도 이제 뭘 가지고 시작한 창업이 아니다 보니까 늘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원형 탈모도 많이 생기고 지금도 불면증과 이명은 조금 달고 사는데 진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담이 참 많을 텐데 우리 대표님이 그 부담을 이겨내는 좀 방법이 뭐 좀 있어요?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는 루틴이라는 게 되게 저는 살면서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루틴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안정감을 많이 주고 있고요. 10km씩 뛰어요, 맨날. 이제 마라톤 이제 뛸 거 뛰고 수영하고 사이클 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하루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창업한 연도부터 이제 다이어리는 쭉 써왔는데 실행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메모인가요? 네네, 이게 제가 10년 동안 쓴 다이어리들인데 일기. 예, 이게 일기장들인데 그거만 볼게요. 네. 뭐 빽빽합니다. 오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 같은 거는 일적인 건 잡아놓고 40대 목표도 써 있고. 크게 이 환경과 운과 나 자신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변수라고 본다면은 제 자신을 바꾸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쉬운 거거든요. 불안해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보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바꿔보려고 노력하면서 가면은 그 불안감들이 많이 떨쳐지는 것 같아요. 다행히 오늘 이에 맞춰 3대에서 모두 초록불 켜낸 하루였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뭐 한 300만 원 받는다. 300만 원을 관리 못한 사람은 30억, 300억도 관리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회 초년생이다라고 했을 때 돈의 흐름 같은 것들은 뭐 지금 단계부터 하나하나씩 관심 갖고 보면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30대에 날마다 하신 일이 있다고요? 주식이 소수점 거래가 되기 시작했을 네. 때부터 거의 하루에 5천 원, 뭐 10,000원 이런 식으로 저금을 하는 대신에 주식을 사서 모았어요. 이제 지금은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면 하루에 뭐 10,000원씩, 뭐 50,000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졌고요. 지금은 총 그동안 사 모아놓은 게 어느 정도 돼요, 가치가? 가치가요. 최근에 많이 올랐다 좀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돈을 처음 벌고 나서부터 돈의 올바른 주인이 되기 위해서 돈 공부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개념들, 돈에 대해서 돈이 어떤 개념인지 금융, 이제 경제 관련된 그런 자료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게 도움이 저는 조나단 씨한테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부자들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어릴 때부터 뭔가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좀 시키잖아요. 네. 정말 그런가요?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이 아이가 돈에 대해서 스스로 깨우치길 바래요. 아빠가 지금 10,000원씩 줄 거예요. 우리 뭐 사야 되지? 아이스크림, 과자, 과자? 젤리, 젤리? 그리고 남은 돈은 저금하게 줄 거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사기. 알았지? 가격표도 보고. 오, 이거 맛있겠다. 왜 10,000원짜리 받아서 안 쓰고 계속 10,000원 갖고 있어? 저금하려. 저금할 거야? 10,000원은 소양 거니까. 너는 이거 다 얼마짜리인지 가격 다 봤어? 얘는 1,200원인 것 같아. 요즘 몰라. 요즘 몰라? 가서 빨리 보고 와야지. 거기다 10,000원 모자라면 어떡해. 얘네들한테 아예 경제권을 주고 너네 돈이고 너네가 사라고 했을 때는
불필요한 소비보다는 약간은 정말 필요한 거? 꼭 먹고 싶은 거 한두 가지를 사고 나머지는 이렇게 좀 세이브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1,400원? 600원이야? 은별아 영수증 챙기고. 돈이라는 건 어쨌든 살아가면서 저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또 금융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그 돈의 주인이 되기 위한 자격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뭔가 돈을 많이 벌면 이것저것 다 좀 사는 것도 되게 좋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30대 초반에는 약간의 이제 보상 이런 것들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그냥 막 사고 싶었던 것도 막 사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결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소비가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않았어요. 저도 어릴 때는 마찬가지로 뭐 좋은 것도 뭐 사보고 싶고 뭐 했는데 결국은 느끼는 점은 그 좋은 거 막 여기 다 두르고 있어봐야 남들이 되게 그렇게 고급스럽게 안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내면이 고급이 되면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어도 괜히 좋아 보이거든. 그거를 저는 해봐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 이제 또 결국은 나중에 마음이 바뀌는 순간이 와요. 얼마가 있으면 진짜 부자일까요? 저도 아직 정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냥 제가 10억이 처음 생겼을 때 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러다가 1,000억이 생기면 1,000억이 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막 생기는데 따라가다 보면 끝도 없겠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지금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앤 리치로서 뭔가 경제적 자유를 얻었는데 굳이 그런 힘듦을 왜 감내를 하실까? 그냥 하는 거거든요. 재밌고 좋아서. 나로 인해서 뭔가 일이 진행되고 약간 이 사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존재감으로서 내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다라고 이제 약간 맞아요. 되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나한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내 존재의 가치를 계속 확인하는 맞아요. 과정이에요. 봐봐요. 여기 아까 내가 여기 삼방산 좋다고 그랬잖아. 한 이틀, 3일 보면 좋아. 내가 그럼 다 때려치고 여기 와서 저기 삼방산을 매일 1년 내내 여기 앉아가지고 저기만 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는 이거구나라는 걸 계속 내가 느끼는 과정인 거잖아.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한균이라는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고 누군가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나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일을 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네. 하나 드리자면 우리 김한균 대표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아직은 저도 41이기도 하고 그냥 그날그날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많이 집중을 해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변화할 수 있는 시작이 화장품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서 살아가면서 또 실패도 할 거고 지금보다 또 작은 성공 그리고 더 큰 성공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금처럼 꾸준히 제 목표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즐겨봐 이 채널.